귀에 익은 멜로디가 거실에 있는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관리사무소에서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전에 틀어놓는 멜로디였다. 공지사항이 주로 이 시간에 나온다는 걸 나는 회사에서 잘리고 난 뒤에 알게 되었다. 퇴근 시간 이후에 공지사항을 방송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나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공지사항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살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다. 방송을 통해 나온 공지사항은 항상 게시판에 올라왔다. 1층 복도 벽면에 붙어있는 게시판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날짜가 바뀌었다거나 가스 검침 또는 소독을 하는 날짜 같은 게 그때그때 게시되었다. 그걸 확인하고 회사에 출근한 날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서 평일이라 집이 비어 있다는 걸 알려주었다. 이런 입주민을 대하는 남자 직원의 태도는 매우 사무적이었다. 멜로디가 끝나자 남자 직원의 헛기침이 스피커에서 터져나왔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시시한 내용일 것이었다. 나는 노트북 화면에 띄워놓은 라디오 게시판을 보고 있었다. 10분 뒤에 시작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곧 연락이 올 것이었다. 오후 2시에 시작하는 프로그램답게 매일 다양한 코너로 진행이 되었다. 어떤 날엔 노래자랑 코너를 할 때도 있고 어떤 날엔 영화나 음악을 소개해주기도 했다. 청취자 사연만으로 2시간을 채웠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퀴즈쇼가 있는 날이었다. 나는 3주 연속 결승 진출자로서 오늘 드디어 500만 원을 손에 거머쥘 수 있는 최종 관문에 나가게 될 예정이었다. 500만 원이면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6, 7개월을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다.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심호흡하는데 거실에 있는 스피커에서 마이크를 툭툭 치는 소리가 났다.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남자 직원이 말을 잇지 못한 채 계속 콜록거렸다. 감기가 유행할 시기가 아닌데도 최근에 콜록거리는 사람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 해도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기만 할 수는 없었다. 때가 되면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밖에 나가 김밥이라도 한 줄 사서 먹어야 했다. 그래서 분식점까지 왔다 갔다 움직이며 사람들을 구경하는 게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움직였다. 돈을 벌기 위해서든 돈을 쓰기 위해서든 밖에 나와 움직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활기차고 생기 있어 보였다. 회사에서 잘리기 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사람은 자신이 속해 있는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세상을 바라봐야 비로소 소중한 걸 발견하게 되는 모양이었다. 어제도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 대부분이 콜록거리거나 마스크를 하고 있었다. 감기 환자가 전날보다 늘어났음에도 어느 언론 매체에서도 관련 소식이 나오지 않았다. 관리사무소 직원도 지금 공지사항을 전달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기침을 토해내고 있었다. 저렇게 심하면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도 라디오 게시판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퀴즈쇼 출연자들을 위한 공지사항이 이제 곧 나올 것이었다. 지난 3주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공지사항이 뜨고 나서 약 1분 정도 지난 뒤 휴대폰이 울렸다. 누가 뭐라 해도 500만 원은 반드시 내가 타야 했다. 콜록거리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가 싶더니 또 다른 누군가가 마이크를 통해 목을 가다듬었다. 언뜻 여자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소음이 터져나왔다. 지금 이 순간 공지사항 따위를 신경 쓸 만한 여유가 없었다. 나는 노트북 화면에 집중하려고 눈을 부릅떴다.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배달시켜 먹은 음식의 그릇을 훔쳐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귓구멍을 틀어막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라디오 게시판에 새 글이 하나 올라왔다. 그릇은 가급적 현관문 안에 넣어놨다가 배달원이 오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가 올린 새 글을 열어보았다. 퀴즈쇼 출연자 중 내 이름이 가장 위에 적혀 있었다.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오후 1시 54분이었다. 조금만 있으면 휴대폰이 울릴 것이었다. 결전의 순간을 위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데 밖에서 띵동하고 초인종이 울렸다. 오늘은 밖에 나가 김밥을 사는 대신 12시에 자장면을 시켜 먹었다. 결전을 앞두고 컨디션을 조절하려면 밖에 나가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게 더 좋을 거라고 판단한 것인데 지금 보니까 잘못된 판단이었다.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주민의 협조를 강조하는 공지사항을 요 며칠 동안 지겹도록 들은 터라서 빈 그릇을 현관문 안에 놔두었다. 전화를 기다려야 하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초인종이 자꾸만 신경 쓰였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순간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한달음에 현관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렌즈를 통해 바깥을 살펴볼 여유도 없이 잠금 장치를 푼 다음 문고리를 잡았다. 방송국에선 아직 연락이 없었다. 모든 일이 항상 내 예상대로 벌어지는 건 아니었다. 문고리를 돌려서 현관문을 열었다. 초인종을 누르고 있던 배달원이 문틈으로 나를 보았다. 순간 나는 숨을 급하게 집어삼켜야 했다. 배달원의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 보였기 때문이었다. 4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배달원은 중화요리 집을 운영하는 사장이기도 했다. 무뚝뚝한 인상이긴 해도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은 아니었다.
배달시킨 음식은 항상 적당한 시간에 가져다 주었고 그릇도 2~3시간 안에는 반드시 수거해 갔다. 특별하게 친절하진 않아도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요인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부지런함이었다.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으로서 그의 눈빛엔 항상 생기가 있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신뢰가 가는 눈빛이라고 나는 생각해왔다. 그런데 지금 집 앞에서 문틈을 통해 나를 보고 있는 그의 눈빛은 불과 2시간 전하고 비교해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2시간 전 배달원은 감기에 걸린 듯 마스크를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다름이 없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자장면을 배달했던 그가 지금은 마스크를 벗은 채 멍한 듯 매서운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눈빛만 바뀐 게 아니었다. 얼굴에 나 있는 상처와 옷에 묻어있는 핏자국도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배달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건 내가 지금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어쩌면 초인종을 눌러댔던 이유가 다른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현관문 옆에 있는 그릇을 발로 밀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는데도 그는 나만 노려보고 있었다. 아저씨, 그릇 가져가세요. 말하며 내가 먼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이건 또 뭔가 싶어 문을 조금 더 열었다. 그 위에 누군가가 엎드려 있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깨진 머리통에서 피와 뇌수가 한데 뒤섞여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제야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장면을 목격한 탓인지 머리가 텅 비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사람, 아니 시체의 손에는 빈 그릇이 하나 들려 있었다. 애초에 자장면을 시켜 먹은 걸 후회하고 있는데 녀석이 입을 벌렸다. 뭐야? 입 안에 들어있던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 없다고 느껴진 순간 녀석이 나를 붙잡기 위해 손을 뻗었다. 붉게 물들어 있는 손이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문을 닫았다. 문틈에 녀석의 손이 끼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생난리를 쳤을 텐데 녀석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그저 거친 숨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을 뿐이었다. 혹시라도 너무 큰 고통으로 인해 기절을 한 건 아닐까 싶었다.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손을 보며 문을 살짝 열었다. 틈이 벌어지자 족쇄에서 풀린 듯 녀석은 다시금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고 난 뒤에야 녀석이 드디어 손을 빼냈다. 나는 얼른 문을 닫았다. 이제 끝났구나 싶은 순간 녀석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일단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중요한 건 미친 배달원과 시체가 밖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지만 실질적으로 몸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다. 만약 신고를 한다 해도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빈 그릇을 훔쳐간 범인과 자장면 배달원, 그 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나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져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그 소리에 나는 정신을 번쩍 차렸다. 바깥에서 벌어진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떠올랐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뒤로 한 채 휴대폰을 보았다. 기다리던 전화였다. 무서운 공포영화에 몰입해 있다가 현실 세계로 빠져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노트북이 있는 방으로 걸어가면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거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연락이 늦었습니다. 반가운 목소리를 듣자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았다. 아닙니다. 겨우 몇 분 더 기다렸을 뿐인데요. 통화하고 있는 동안에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퀴즈쇼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유의사항을 알려주었다. 3주 연속 결승 진출자로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나는 의례적으로 짧게 대답하면서 방문을 닫았다. 세상이 두 쪽 나는 일이 생긴다 해도 퀴즈쇼에서 반드시 우승을 해야 했다. 유의사항을 모두 알려준 프로그램 관계자가 목을 가다듬었다. 자, 그럼 마음의 준비는 다 되셨? 저게 뭐지?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다. 분명히 뭔가를 보고 놀라서 나온 반응이었다. 나는 왜 그러냐고 묻기 위해 휴대폰을 얼굴에 바짝 갖다 댔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뭡니까? 뭐예요? 비명소리에 이어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도 들려왔다. 나는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물었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휴대폰을 통해 들을 수 있는 건 여러 사람의 비명소리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의 울부짖음이었다. 방금 전 현관문에서 겪었던 일이 떠올랐다. 어쩌면 그 일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휴대폰에선 어느덧 잡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조금씩 뒷걸음치다가 걸음을 멈췄다.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팔에 돋은 소름을 훑으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해고가 된 이후엔 거의 하루 종일 지내다시피 하고 있는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다. 침착해지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 퀴즈쇼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해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을 터였다. 그래도 500인데. 나는 책상 앞으로 걸어갔다. 일단 라디오에서 뭐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화면 중간에 둥근 원이 나타나더니 빙글빙글 돌아갔다.
인터넷에 연결되는 시간이 지연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무선도 아닌데 왜 이러나 생각하며 화면을 뚫어져라 지켜보았다. 더딘 속도를 기다리고 있기엔 상황이 너무나 급박했다. 책상 서랍 안에서 mp3 플레이어를 꺼냈다. 오래전에 구입한 거라 배터리가 다른 건 아닐까 염려하며 전원 버튼을 눌렀다. 띠리링 소리를 내며 화면이 켜졌다. 배터리는 한 칸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재빨리 라디오를 실행한 뒤 FM 주파수를 맞춰보았다.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나왔다. 버튼을 눌러서 주파수를 바꿔보았다. FM 주파수대에 있는 다른 방송국에서도 잡음만 잡혔다. 아랫입술을 깨물며 노트북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프로그램을 없애고 게시판을 살펴보았다. 아까 그 화면 그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 정도 방송사고라면 게시판에 불만이 쇄도할 법한데 새로 고침을 반복해도 화면은 변함없이 그대로였다. 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았다. 그것은 바로 인터넷 접속 문제였다.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생긴 거라고 속단할 수는 없었다. 이놈의 낡은 아파트에 문제가 생겨서 접속이 잘 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었고 방송국 쪽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다. 아니면 통신업체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다. 라디오는 나오지 않고 인터넷은 불안정했다. 그렇다면 텔레비전은 어떨까? 나는 거실로 뛰어나가 텔레비전을 켰다. 어젯밤 잠들기 전에 보았던 케이블 채널이 나왔다. 지금 이 시간이라면 어제 저녁에 했던 미국 드라마를 재방송하고 있어야 했다. 편성표가 그랬는데 화면에 뜬 것은 정지 그림이었다.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는 가운데 화면 조정이라고 불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었다. 채널을 바꿔보았다. 모두 다 화면 조정 중이었다. 케이블은 물론이고 공중파도 마찬가지였다.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끊어져 버렸다.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아무거나 눌러보았다. 통화가 되긴커녕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잡음만 새어나왔다.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져버린 것이었다. 이렇게 혼자 걱정하면서 짜증만 내고 있다간 미쳐버릴 것 같았다. 누군가 대화할 상대가 필요했다. 나는 인터폰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이건 제대로 작동하겠지 싶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는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경비원 아저씨였다.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다. 귀에 바짝 갖다 대자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왔다. 엘리제를 위한 마음이 조마조마해졌다. 혹여 아무도 안 받으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는데 딸까닥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경비원 아저씨인가요? 제발 정상적인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길 바라며 질문을 던졌다. 조심하슈. 목소리가 끊어질 듯이 아슬아슬하게 들려왔다. 도대체 뭘 조심하라는 거냐고 묻고 싶었는데 기침 소리가 터져나왔다. 아까 방송을 하려다 말고 기침 때문에 포기한 남자 직원과 비슷한 증상인 듯했다. 연달아 이어지는 기침 소리에 나도 괜스레 목이 따끔거리는 것 같았다. 독감 환자를 조심해야.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얼마나 힘들게 말한 것인지 알 수 있을 만큼 목소리의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다. 기침 소리가 또다시 들렸다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수화기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저씨, 뭘 어떻게 조심하라는 겁니까? 목청껏 불러보았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가운데 불현듯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다. 몇 년 전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놈이 나타난 게 아닐까 싶었던 것이다. 겨우 며칠 사이에 감기 환자가 이렇듯 급증한 것이 확실한 증거일지도 몰랐다. 만약 내 추론이 맞다면 경비원 아저씨는 죽거나 혼절한 상태일 것이었다. 수화기에선 정말이지 정적만 흐르고 있었다. 절망감에 고개를 숙이려던 순간이었다. 거실에 붙어있는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소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스피커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누군가가 마이크를 툭툭 치기 시작했다. 스피커에서 사람 목소리가 나오길 기다렸다. 저기요, 저 좀 살려주세요. 여자 목소리가 아주 작게 나왔다. 마이크 볼륨을 낮춘 건 아닌 듯했다. 그렇다면 일부러 목소리를 작게 냈다는 건데 왜 그러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관리사무소 안에 있었다. 그것이 날 죽이려고 해요. 제발 누구든지 빨리 와주세요. 제발. 어디든 건물 안에 있다는 건 안전한 상황임을 의미한다고 확신했는데 그녀는 전혀 다른 상황임을 말하고 있었다.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간절한 속삭임을 들으며 나는 두 가지 의문이 생겨났다. 하나는 그녀를 죽이려는 게 누구냐는 것이며 또 다른 의문은 그녀를 죽이려는 이유였다. 의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그곳에 직접 가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 가려면 여기서 나간 뒤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했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 아파트 단지에서 나갈 수 있는 곳으로 이어졌다. 어디로 가든 나가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스피커에서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흐느껴 오는 소리가 초자연적인 존재를 떠올리게끔 만들었다. 밖으로 나가봐야 뚜렷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 소리를 듣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마음을 다잡고 현관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렌즈를 통해 내다본 바깥에서도 이상 조짐은 없어 보였다. 아마도 미친 배달원은 다른 희생자를 찾아 자리를 옮긴 듯했다. 만에 하나 아직도 남아있다면 무기로 쓸만한 게 필요했다. 현관 주위를 둘러보았다. 단순히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때에 따라선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다. 그러려면 끝이 뾰족하거나 날이 있는 물건이어야 하는데 그런 걸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나마 쓸만한 건 우산밖에 없었다. 부엌에 가서 식칼이라도 가져올까 싶었지만 그 생각은 곧 접어버렸다. 식칼로 위협하려면 거리가 가까워야 하는데 나는 그 미친 배달원과 그 정도로 근접해서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싸우려면 차라리 우산이 나을 듯했다. 긴 우산을 하나 챙긴 뒤 문고리를 잡았다. 천천히 돌리고 나서 바깥쪽으로 현관문을 밀었다. 피비린내가 훅 밀려왔다. 문을 열고 나서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살펴보았다. 시체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빈 그릇을 훔친 범인의 얼굴이 보이는 쪽으로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언젠가 본 듯하면서도 낯선 얼굴의 주인공은 두 눈을 부릅뜬 채 숨을 거둔 상태였다. 생기가 빠져나가 버린 눈동자를 피해 다른 곳을 살펴보았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살짝 열려있는 옆집 문틈에 시체의 발목이 끼어 있었다. 정확하게 몇 명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옆집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나는 문틈으로 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저기 아무도 없나요?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시체를 뛰어넘어 안으로 들어가 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가만히 서서 응답을 기다렸지만 안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웃 사촌이라곤 해도 왕래가 잦았던 사이는 아니었다. 그러고 보니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서류상의 인물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와 제대로 소통해본 적이 없었다. 이제 와서 그런 걸 후회해본들 부질없는 짓이었다. 옆집엔 아무도 없다고 결론을 내린 뒤 한 발짝 물러났다. 바로 그때 거친 숨소리가 내 발목을 붙잡았다. 숨소리가 들린 곳으로 재빨리 고개를 돌려보았다.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아까 그 미친 배달원이 서 있었다. 비교적 깨끗했던 아까와 달리 지금은 온몸이 피로 물들어 있었다. 머리로 이런저런 계산을 할 새도 없이 나는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다. 미친 배달원의 거친 숨소리가 쫓아왔다. 3층에서 2층으로 단숨에 뛰어내려간 다음 양옆에 있는 현관문을 걷어찼다. 도와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목청껏 소리를 질렀건만 현관문은 절대 열리지 않았다. 개 같은 연놈들을 욕할 시간조차 없었다. 미친 배달원도 어느새 2층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손에 들고 있는 우산을 움켜쥐며 1층으로 내려갔다. 2층에서와 마찬가지로 현관문을 걷어차려는데 복도를 차지해버린 시체가 눈에 띄었다. 이번엔 아줌마였다. 뽀글뽀글 파마머리에 월남 치마를 입고 있었다. 몇 층에 사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곳에서도 내가 겪었던 소동과 비슷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어느 누구라도 현관문을 쉽게 열어줄 리 없다는 걸 인지하며 시체를 뛰어넘으려고 자세를 취하는데 시체의 몸이 꿈틀거리는가 싶더니 팔을 움직여 바닥을 짚었다. 그 상태로 상체를 일으켜 세운 시체가 다리를 움직여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꿈틀거렸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점심때 먹은 자장면이 위로 올라오고 말았다. 잽싸게 뒤로 돌아 자장면을 개워내는데 미친 배달원의 숨소리가 느껴졌다. 신물을 뱉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 자장면이 묻어 있었다. 왠지 우습다는 생각에 실수를 터뜨린 순간 그가 입을 벌리며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전후 사정을 고려해볼 여유도 없이 나는 그의 입 안에 우산을 꽂아 넣었다. 창처럼 끝이 뾰족한 게 아닌데도 뭉툭한 우산 끝이 뒤통수를 뚫어버렸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녀석의 손끝이 계속해서 나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우산이 꽂혀있는 상태로 방향을 바꾸었다.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는 아줌마 시체가 시야에 들어왔다. 무작정 뛰자고 다짐한 뒤 우산을 폈다. 입 때문에 활짝 펴지진 않았지만 녀석이 나에게 다가오는 건 막을 수 있었다. 온몸에 힘을 주고 앞으로 돌진했다. 뛰면서 앞을 살펴보니 아줌마 왼쪽 눈에 우산이 꽂혀 있었다. 고장이 났는지 활짝 열려있는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지나 밖으로 나갔다. 우산을 한번 세게 튕겨서 꽂혀있던 것들을 빼냈다. 바닥에 쓰러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 우산을 접었다. 지옥으로 변한 놀이터의 살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더 이상 토해낼 게 없었다. 헛구역질을 하며 뛰어갔다. 한순간에 세상이 미쳐버린 게 틀림없었다. 2시간 전만 해도 세상은 멀쩡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자장면을 시켰고 10분도 지나지 않아 배달원이 배를 눌렀다. 이전과 달랐던 점이라면 배달원이 마스크를 쓴 채 기침을 하고 있었다는 것 정도였다. 증세가 심한 것 같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차피 나는 다른 사람을 걱정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처지가 아니었다.
모아놓은 돈의 잔액이 지지난 달 제로가 된 이후 마이너스 통장으로 근근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누구에게 손 한 번 벌려본 적이 없었던 나였다. 내 인생의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게 되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 자존심 문제라고 여겼는데 막상 현실과 부딪혀보니 자존심 따윈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먹고 살려면 젠장, 돈이 필요했다. 나에게 닥쳐온 모든 불행은 이 아파트를 사면서 시작되었다. 이 근방에서 제일 오래된 아파트였다. 이름도 유치찬란하게 한국 아파트였다. 새마을 운동을 하던 시절에나 붙였을 법한 이름이지만 리모델링을 거친 덕분에 겉모양만큼은 그럴싸해 보였다. 다니던 회사하고도 거리가 가까웠다. 그때껏 좀스럽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아끼고 아껴서 돈을 모았다. 그런 나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사야 한다고 부추겼다. 결혼할 애인도 있으니 아파트는 장만해놔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런 부추김에 휩쓸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말았다. 입주를 하고 나서 얼마 뒤에 찾아온 첫 번째 불행은 술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난생 처음 집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뻤던 나머지 술자리에서 주량을 넘겨버렸다. 언제 필름이 끊어졌는지도 몰랐을 정도로 술에 취해버렸다. 3차까지 간 건 어렴풋이 기억나지만 그 이후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린 곳은 종합병원 응급실이었다. 그때까지도 정신이 몽롱했던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알려준 건 경찰이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던 중 동네 양아치들한테 걸려서 흠씬 두들겨 맞은 뒤 홀라당 털렸다는 것이었다. 창피한 얘기지만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었다. 응급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긴 뒤 세 달을 병원에 붙잡혀 있어야 했다.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곤 해도 입원 치료에 드는 돈은 만만치 않았다. 회사 식당보다 맛없는 병원 밥을 아까운 마음에 깨끗이 비우고 있을 때였다. 두 번째 불행이 마치 정해진 순서라도 되는 양 찾아왔다. 소식을 들고 온 건 부장이었다. 이번 구조조정에서 내가 살아남지 못했다는 소식이었다. 퇴원 수속을 밟자마자 몇 푼 되지도 않는 퇴직금과 함께 회사에서 쫓겨난 뒤에는 세 번째 불행이 찾아왔다. 3년을 사귀었던 그녀하고는 사내 커플이었다. 격리과에서 일하는 평범하기 그지없던 아가씨라도 회사에서 쫓겨난 노총각은 별 볼 일 없었던 모양이었다. 사귄 지 1000일을 채우지 못한 어느 날 문자 메시지로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보내왔다. 웃긴 건 그로부터 서너 달이 지나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걸 네 번째 불행이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나는 소주를 마시면서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 후로도 좋은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취직이 되지 않아 그때껏 모아놓은 돈과 퇴직금으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었다. 결국 바닥이 날 걸 알면서도 통장 잔금을 매일 확인해야 했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끔찍하긴 매한가지였다. 내 한 목숨 사라진다 한들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주어진 삶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욕망도 있었다. 갈림길에 선 나는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보며 갈등했다. 관리사무소에 갇혀있는 여자를 떠올리면 왼쪽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데 몸은 자꾸만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우선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먼저 경비실에 들러서 감시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았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우산을 두 손으로 움켜쥔 채 경비실로 뛰어갔다. 유리란 유리는 전부 다 깨져 있었다. 군데군데 핏자국이 보일 뿐 경비원 아저씨는 그 안에 없었다. 발로 슬쩍 문을 밀었다. 쇳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가 모니터를 확인해 보았다. 세 대 모두 4등분 되어 있는 모니터 중에서 지하주차장을 찍고 있는 쪽으로 시선이 쏠렸다. 승용차 앞에 쓰러져 있는 시체 위에서 무언가를 먹고 있는 누군가의 뒷모습이 나왔다. 뭘 먹고 있는 것일까 화면을 주시하는데 누군가가 고개를 돌렸다. 입에 물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사람의 내장이었다. 소시지처럼 길게 빠져나와 있는 내장을 질근질근 씹고 있었다. 헛구역질을 하면서 바깥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단지 입구에 세워져 있는 대리석 기둥 앞에 경비원 아저씨가 서 있었다. 그는 흥분한 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입에서 흘러나온 침을 혀로 핥으며 미친 경비원이 걸음을 옮겼다. 사방이 막혀있는 이곳에 있다간 큰일이 날 게 틀림없었다. 밖으로 나가 도망치려고 하는데 그의 발목이 눈에 띄었다. 발목은 지시겨져 있었다.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살과 근육이 남아있지 않았다. 당연히 걷는 게 부자연스러웠다. 한 걸음 내딛기도 전에 비틀거리며 기둥에 손을 갖다 댔다. 그가 손을 짚은 부분엔 한국 아파트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다. 겨우 지탱하다가 앞으로 걷기 위해 손을 댔다. 한국 아파트의 틈새로 핏물이 스며들었다. 미친 경비원은 계속 걷지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웃음이 터져나왔다. 배까지 움켜쥐며 웃고 있는데 단지 바깥에서 음산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메아리 치듯 울려 퍼진 신음소리는 많은 수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단지 바깥을 보면서 빠른 속도로 뒷걸음쳤다. 수많은 미친 것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다.
갈림길까지 뒤로 폴짝거리며 뛰다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관리사무소가 눈앞에 있었다. 얼른 뛰어가 문을 두드렸다. 이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여기 주민입니다. 미친 것들의 신음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음이 다급해져서 문을 걷어차려고 자세를 잡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주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스피커를 통해 들었던 목소리였다. 방송하는 거 듣고 온 거란 말입니다. 당신을 구해주러 왔다고요. 문고리가 돌아갔다. 문이 열리는 걸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었다. 내가 먼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쿵 하고 여자가 바닥에 쓰러졌지만 그쪽으로는 신경을 쓸 만한 여유가 없었다. 나는 얼른 문을 잠갔고 그러고 나서야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여자가 흐느껴 오는 소리의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150쯤 되는 듯한 키에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여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안 그래도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얼굴인데 우니까 더 가관이었다. 저기요, 기침하던 아저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비원 아저씨는 미치기 전에 독감 환자를 조심하라고 경고했었다. 집에 있을 때 스피커로 들었던 소리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에 있던 남자도 독감 환자였음에 틀림없었다. 내가 재차 묻자 그녀의 손가락이 화장실을 가리켰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지 않고 일단 그쪽으로 뛰어갔다. 마른 침을 삼킨 뒤 문고리를 잡았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 여자의 시선이 느껴졌다. 괜한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위험 요소는 애초에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문을 조금 열고 나서 한 발짝 물러났다. 지체할 새 없이 우산으로 문을 밀었다. 남자는 양변기에 앉아 있었다. 죽었는지 미쳤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앞으로 숙이고 있는 머리를 우산으로 건드려 보았다. 아무런 미동도 없었다.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가며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다. 만지지 마세요. 단호한 목소리에 손을 거두며 뒤돌아보았다. 여자가 피에 묻은 뜨개질 바늘을 들고 있었다. 눈을 찔렀어요. 책상 한쪽에 뜨개질하다만 옷이 놓여 있었다. 그이한테 줄 선물이었는데 이젠 다 소용없게 되었네요. 뜨개질 바늘이 바닥에 떨어졌다. 자신이 죽인 남자를 좋아한 모양이었다. 두 팔을 축 늘어뜨린 채 그녀는 허공을 바라보았다. 나는 화장실 문을 닫은 뒤 여자 곁으로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세요.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죠. 호감이 가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촉촉하게 눈물이 맺힌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싫지는 않았다. 확실히 나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어 씁쓸한 기분이 드는 순간 콜록하고 그녀가 기침을 했다. 나는 얼른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체념한 듯한 눈빛이었다. 문을 열어준 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 시작한 기침은 멈추지 않았다. 기침을 한다는 건 독감에 걸렸다는 것이고 독감에 걸렸다는 건 곧 있다가 미쳐버린다는 의미였다. 내가 본 미친 것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었다. 괴물과 함께 이곳에 갇혀 있을 순 없었다. 다만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서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문 밖에서 괴물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에서 나간다 해도 나는 저들의 먹이가 되고 말 것이었다. 독감에 걸린 주제에 뭘 알려주겠다는 거야? 혹시 라디오 자주 들으세요? 라디오란 말에 화가 솟구쳐 올라왔다. 이런 일이 터지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한방미소를 짓고 있었을 터였다. 그건 왜 묻는 건데? 화장실 옆 휴게실에서 여자가 CD 플레이어를 들고 나왔다. 보통 FM을 많이 듣죠. 말하며 CD 플레이어를 켜자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터져나왔다. 우리 그이는 AM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레 AM을 듣게 되었죠. 주파수를 이리저리 돌렸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사람 목소리가 나왔다.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AM은 아직 잡히더라고요. 잡음이 사라지고 아나운서 톤인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현재 오후 4시 1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독감 바이러스에 의해 사람들이 괴물로 변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 직원 중에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괴물로 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신속한 조치로 인해 지금은 안정을 되찾고 있는 중입니다. 바닥에 CD 플레이어를 내려놓은 다음 여자는 휴게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주위를 둘러본 뒤 튼튼해 보이는 의자를 들고 휴게실 쪽으로 잽싸게 뛰어갔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영화에서 본 장면을 떠올리며 그대로 따라해 보았다.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문고리와 바닥 사이에 의자를 끼워 넣은 것이었다. 얼추 영화에서 본 것과 비슷하게 의자가 들어갔다. 정부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군이 즉각적인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독감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목이나 손목에 빨간색 천을 두르고 계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CD 플레이어를 들고 창가 자리에 가서 의자에 앉았다. 그런 다음 입고 있는 옷을 살펴보았다. 원래 회색 개통 티셔츠에 하얀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온통 다 붉게 변해 있었다. 웬만해선 핏물이 빠지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티셔츠를 벗어서 반으로 잘랐다. 이대로 빨간색 천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았다. 목에 하나를 두르고 손목에도 하나를 칭칭 감았다. 군대에 타깃이 될 염려는 이로써 사라졌다.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한시라도 빨리 군대가 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서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다. 방금 들어온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병력을 모든 곳에 투입시키기 어려운 관계로 특히 심한 지역엔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을 사용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미사일 발사 확정 지역으로는 첫 번째로 발표된 확정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다. 낙후된 동네의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 보니 군 병력을 투입시키는 것보다는 미사일로 해결하는 게 더 나으리라 판단한 모양이었다. 내 인생에 있어서 5번째 불행이 찾아왔다고 생각하며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음산한 움직임들이 아까보다 더 늘어나 있었다.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다리를 최대한 편하게 벌렸다. 그 자세 그대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후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다. 손으로 차양을 만들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 하나가 아니고 둘, 셋, 넷, 꽤 많았다. 휴게실 문이 부서질 듯 꽝꽝거렸다. 과연 어느 것이 먼저 나를 덮칠 것인지 궁금했다. 창문이 깨지는 걸 보고 나서 눈을 감았다. 괴물의 신음소리가 가까이 다가왔다.